일본은 꺼져 러시아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일본과의 모든 에너지 협력을 즉각 중단한다는 선언에 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유일한 파트너로 지목한 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걸고 독자 정지를 시도했지만 43년 된 정제탑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청년의 목숨을 한국 기름이 살리는 순간 일본 경제산업성 28년 관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라카 해협이 봉쇄된 지 불과 8시간 만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95를 돌파했습니다. 아시아 전체 원유 수송량의 87%가 통과하는 그 좁은 바닷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도쿄와 상하이 선물 시장이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고 뉴욕 원유 시장은 개장 3분 만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봉쇄 발표 14시간 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단 두 단어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팬 아웃. 일본과의 모든 에너지 협력을 즉각 중단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심의관 니시무라 케니치라고 합니다. 28년간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정책을 설계해 온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인으로서 입 밖에 꺼내기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에너지 산업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나라가 어떻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웃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경제산업성 7층 대신 집무실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벌써부터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모리타 슈이치 대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 밑까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모리타 대신은 일본 정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였습니다. 입버릇처럼 일본의 자존심을 입에 달고 살았고 외국에 고개 숙이느니 차라리 굶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보수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었죠. 그런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일그러져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말라카가 막혔다. 니시무라, 비축유 현황 보고해. 저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현재 일본 전략 비축유는 38일분입니다. 민간 비축분까지 합치면 최대 67일분이지만 정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45일 전후로 보셔야 합니다. 모리타 대신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45일이라고? 45일 안에 해결 못하면 일본 경제가 멈춘다는 소리잖아. 대안을 내놔. 지금 당장.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던 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님, 요코하마 현대석유 정제단지가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제 인프라입니다. 원유 확보만 되면 정제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리타 대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코하마가 있지. 전후 70년간 일본을 먹여 살린 심장이야. 나도 그걸 믿는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요코하마 현대석유는 제 아버지 니시무라 다이스케가 평생을 바친 곳이었거든요. 아버지는 1970년대 요코하마 정제단지의 핵심 설비를 설계한 기술이사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일일 처리 능력 60만 배럴급 정제 시스템을 구축한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요코하마 공장에 출입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정제탑 6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랐고 아버지가 설계도 위에 펜을 굴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케니치, 이 탑이 일본의 심장이다. 이 탑이 돌아가는 한 일본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전후 폐허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과정에서 요코하마의 정제탑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솔직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정유산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줘서입니다. 설비도 우리 것을 들여갔고 운영 매뉴얼도 우리가 써줬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건 이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원유의 성분은 산지마다 다릅니다. 유황 함량, 밀도, 산성도가 전부 다른데 이걸 다루는 노하우는 수십 년간 다양한 원유를 직접 처리해봐야 쌓이는 겁니다. 산유국도 아닌 나라가 정제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제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시카와 유미. 에너지청에서 가장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데이터 분석 능력만큼은 청 내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죠. 다만 경력이 짧다 보니 대신 앞에서 발언하는 건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심의관님, 잠깐 보실 게 있습니다. 이시카와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정유사들의 실시간 가동률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SK와 SOIL의 울산 컴플렉스가 가동률 98.7%를 유지하고 있었고 GS 칼텍스 여수 단지도 97.2%였습니다. 말라카 봉쇄 직후인데도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시카와의 태블릿을 흘깃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시카와, 지금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리 상황부터 챙겨. 이시카와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거든요. 답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모리타 대신은 즉각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미국에 긴급 원유 지원을 요청하고 사우디와 UAE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비축유 관리도 버거운 상황이었고 중동 산유국들은 말라카 봉쇄로 수출 자체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은 러시아산 원유와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말라카가 막혔어도 러시아 극동에서 직접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은 살아 있었으니까요. 모리타 대신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있잖아. 사할린 물량을 늘리면 된다. 일본과 러시아는 에너지 파트너야. 이 정도 위기에 등을 돌릴 리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수십 년간 유지된 구조였으니까요. 쿠릴 열도 문제로 정치적 긴장이 있다 해도 에너지 거래는 별개라고 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장사를 감정 때문에 끊을 바보는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가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말라카 봉쇄 이틀째 되던 날 오전 11시, 경제산업성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긴급 기자회견.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단 앞에 섰는데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영어로, 그것도 또박또박 끊어서 두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재팬 아웃.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6명이 앉아 있었는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일본과의 원유 공급 계약, 액화천연가스 장기 협정, 사할린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즉각 전면 중단한다. 모리타 대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할린까지. 전부. 미친 거 아닌가? 전부였습니다. 한 톨의 협상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에서 비롯된 외교적 균열이 말라카 사태를 계기로 완전한 단절로 비화한 겁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의 에너지 자금률은 9.2%입니다. 100을 쓰면 90일은 바깥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말라카 해협이 막히고 러시아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심장에 연결된 두 개의 혈관이 동시에 잘린 겁니다. 모리타 대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요코하마가 있다. 비축유로 버티면서 독자적으로 정제 능력을 끌어올린다.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 따위에는 절대로. 왜 갑자기 한국이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재팬 아웃 선언 직후 외신 속보가 하나 더 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에너지부가 극동원유 정제 파트너로 유일하게 지명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모리타 대신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한국,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한테 에너지 허브를 맡기겠다고? 러시아가 제정신이 아니야.
대신에 고함이 상황실 벽에 부딪혀 올렸습니다. 옆에 있던 간부들이 움찔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리타 대신은 탁자를 한 바퀴 돌면서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쌓아올린 아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한국 따위가 대신한다고. 기술, 이전해줘서 겨우 공장 하나 세운 나라가? 웃기지 마. 내가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그때 이시카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대신님,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의 고도와 정제율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리타 대신이 이시카와를 노려보았습니다. 얼음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이시카와 분석관. 지금 내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좋아. 이시카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도 모리타 대신과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파트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러시아가 곧 정신을 차리고 일본에게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믿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향한 러시아의 구애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극동 원유 수송 전용 항로를 한국과 공동 개설하겠다는 후속 성명이 나왔고, 한국의 디지털 항만 관리 시스템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리타 대신은 매일 아침 상황실에서 고함을 질렀고, 간부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육아는 매 시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고, 비축유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배송 트럭이 멈추면서 편의점 진열대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혈관 속에서 피가 마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모리타 대신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한다. 요코하마의 RFCC 공정을 즉각 가동하라. RFCC, 잔류 유분 촉매분해 설비. 정유업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유를 정제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시커먼 찌꺼기가 남는데 이걸 잔사유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걸 아스팔트 깔거나 선박용 벙커시유로 헐값에 넘기는데 RFCC 기술이 있으면 이 쓰레기 기름에서 휘발유, 항공유 같은 고부가 제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비축유를 아끼면서 최대한 많은 경지료를 확보하려면 RFCC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요코하마의 RFCC 설비가 아버지 세대에 설계된 그대로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모리타 대신의 명령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4번 정제탑의 반응기 설계 압력은 68기압이었습니다. 현대적 RFCC 공정이 요구하는 압력은 최소 110기압 이상입니다. 43년 된 표준 탄소각 내벽에 그 수준의 고온 고압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쿠다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쿠다 마사히로는 요코하마 정제단지를 20년간 책임져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한 적도 있는 베테랑이었죠. 오쿠다 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태연했습니다. 니시무라 심의관, 걱정 마십시오. 이 설비는 43년간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장인이 만든 시스템은 설계 수치 이상을 견딥니다. 기계가 아니라 장인의 혼이 돌아가는 겁니다. 장인의 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43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아무리 장인이 만들었어도 쇠는 늙습니다. 탄소강은 부식됩니다. 용접 이음새는 금속 피로가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늙은 심장에 젊은이의 부활을 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리타 대신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고개를 숙이느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모리타 대신의 결론이었고 상황실의 누구도 그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안전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는 모리타 대신 편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일본 에너지 산업 70년의 자존심을 스스로 밟는 행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차라리 위험한 도박이라도 우리 힘으로 해보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이를 악물게 됩니다. 이시카와가 상황실을 나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이건 아닙니다. 저는 그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무슨 전조처럼 묵직하고 어두웠습니다. 요코하마 4번 정제탑 RFCC 가동 개시가 이틀 후로 확정됐습니다. 오쿠다 소장은 자신만만했고 모리타 대신은 만족해했습니다. 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심장이 43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장이 버텨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었다면 저는 굳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코하마 4번 정제탑 RFCC 가동 개시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 상황실에서 위성 열영상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위성 정보본부가 에너지 시설 감시를 강화한 덕분에 요코하마 단지의 실시간 열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화면 속 4번 정제탑은 아직 차가운 파란색이었습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저 색깔이 서서히 뜨거운 빨강으로 바뀔 겁니다. 오전 10시. 오쿠다 소장이 가동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번 탑 RFCC 모듈 가동 개시. 일본의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모리타 대신도 상황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더군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으로 위기를 독자 돌파한다. 그 서사가 완성되는 순간을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영상의 4번 탑이 서서히 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에서 초록, 초록에서 노랑. 반응기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0도, 400도, 450도. RFCC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섭씨 530도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잔사유의 중질 탄화수소 분자 결합이 그 온도에서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480도를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영상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반응기 하단부 이음새 쪽의 온도가 주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국부 과열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3년 된 탄소강이 설계 한계를 넘어선 여릉력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쿠다 소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쿠다 소장, 하단부 이음새에서 국부 과열이 감지됩니다.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쿠다 소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니시무라 심의관, 당신은 관료지 엔지니어가 아니잖소. 현장은 내가 압니다. 이 정도 열편차는 정상 범위요. 계속 올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시카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시카와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그 떨림이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0도, 510도. 열영상의 4번 탑이 점점 더 밝은 주황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단부의 과열 지점은 이제 흰색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버텨라. 아버지가 만든 탑이다. 버텨야 한다. 518도, 523도. 그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1초 뒤 열영상 속 4번 탑의 중단부가 찢어지며 거대한 주황색 화구가 솟아올랐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섰고 모리타 대신은 모니터를 향해 한 발 다가갔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열영상 속에서 화염이 4번 탑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인접한 배관 3곳에서 연쇄적으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위성화면 한쪽 구석에 실시간 풍향 데이터가 떠 있었는데 검은 연기가 남동쪽으로 퍼져나가며 요코하마 시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호흡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심장이 터진 겁니다. 43년간 일본을 먹여 살린 그 심장이 눈앞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폭발한 것처럼요. 오쿠다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쿠다 소장은 폭발 당시 제어실에서 불과 80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파편에 맞지는 않았지만 폭압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모리타 대신이 모니터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16명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 긴급 뉴스 알림음만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동시에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코하마 정제단지 대폭발, 4번 정제탑 전소, 인접 설비 사기 손상, 대피 인원 1만 2천 정제 기능 완전 상실. 여러분, 자존심의 결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에 고개 숙이기 싫어서 43년 된 설비에 무리한 공정을 걸었고 그 설비가 답해준 건 폭발이었습니다. 장인의 혼으로 버틸 수 있다던 오쿠다 소장의 자신감은 물리법칙 앞에서 먼지처럼 날아갔습니다. 68기압짜리 그릇에 110기압의 공정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공학과 1학년생도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식조차 자존심 뒤에 숨겨버린 겁니다. 폭발 이후 48시간 동안 경제산업성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리타 대신은 기자회견에 나가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기술 장애입니다. 일본의 정제 능력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조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TV 화면으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가 갈렸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43년간 설비 교체 한 번 안 하고 금융 논리에 매몰되어 분기 실적만 쫓다가 시설의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린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면 뭡니까? 하지만 저도 결국 같은 부류였습니다. 이시카와가 한국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외면한 사람이 접니다. 모리타 대신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금지했을 때 가만히 있던 사람도 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더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의 빅토르 쿠즈네초프 극동 담당 차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코하마 폭발은 우리의 판단이 정확했음을 증명했다. 일본의 정제 인프라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러시아가 한국을 유일한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과학. 그 한 문장이 일본 에너지 산업 70년의 자존심을 관통했습니다. 상황실에서 그 기사를 읽던 간부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또 다른 간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리타 대신만 여전히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분노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시카와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심의관님, 이제는 봐주셔야 합니다. 한국 울산 컴플렉스의 RFCC 가동 현황입니다. 같은 공정을 같은 시각에 돌리고 있는데 가동률 99.1%입니다. 사고 제로. 저는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4번 탑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아직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주요 정유사들의 RFCC 가동 데이터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울산 SK 에너지 RFCC 반응기, 설계 압력 125기압, 내벽 소재 특수 니켈 합금강, 최종 설비 교체 4년 전, 가동률 99.1%, 우리 요코하마 4번 탑, 설계 압력 68기압, 내벽 소재 표준 탄소강, 최종 설비 교체, 해당 없음, 43년간 원형 유지, 125기압 대 68기압, 특수 합금강 대 표준 탄소강, 4년 전 교체 대 43년간 방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정을 시도했는데 한쪽은 폭발하고 한쪽은 99.1%로 돌아간다. 이건 운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장인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낡은 설비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4년마다 전면 교체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시스템이 위대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것도 시간 앞에서는 늙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기대어 현재를 멈춰버린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부수고 다시 세우고 또 부수고 또 세웠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4번 탑을 날려버린 겁니다.
모리타 대신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신님, 한국 정유 설비의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본 독자 복구는 최소 14개월이 소요됩니다. 복구 비용은 4조 8천억 엔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에 긴급 정제 물량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모리타 대신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핏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니시무라, 너까지 한국 타령이야? 대신님, 저는 28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자존심으로 판단할 거면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데이터로 판단하겠다면 지금 답은 하나뿐입니다. 모리타 대신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울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이를 악물며 내뱉었습니다. 가봐. 울산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와. 단, 절대 고개는 숙이지 마. 그렇게 저는 울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비행기로 갈아타고 울산에 내린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에서의 충격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리 없다는 편견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설비를 좀 새로 깔았겠지. 하지만 깊이는 다르다. 43년의 노하우가 4년짜리 신형 설비한테 질 리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로 접어드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에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거든요. 정제탑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울산 앞바다를 따라 수십 기의 거대한 정제탑과 분류 설비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져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설비의 외벽이 깨끗했습니다. 녹 하나 없었습니다. 요코하마의 군데군데 부식 자국이 묻은 설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문에서 우리를 맞은 사람은 박진수 총괄상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교적 미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도 눈빛이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시죠. 인사치레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박진수 상무는 우리를 곧장 중앙 제어실로 안내했는데 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코하마의 제어실이 박물관이었다면 이곳은 우주정거장 관제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초대형 곡면 디스플레이에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고 280명의 엔지니어가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공정 변수를 초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유속, 촉매 반응률, 탈황 효율.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동시에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치가 감지되면 AI가 0.3초 안에 자동 보정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압력 게이지를 사람이 눈으로 읽고 수동 밸브를 손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종이 차트에 잉크로 온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장인 정신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빠르게, 사람보다 정확하게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정신 대 인공지능.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이 설비의 가동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핵심 고도화 설비는 4년 전에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 전에도 4년에서 5년 주기로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정제 기술은 정체하면 죽습니다. 정체하면 죽는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43년간 정체에 있었으니까요. 정체가 아니라 안주였고 안주가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RFCC 공정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코하마에서 시도하다가 폭발시킨 바로 그 공정입니다. 높이 35m가 넘는 거대한 원통형 반응기가 우뚝 서 있었는데 외벽에서 아지랑이처럼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코하마 4번 탑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외벽의 용접선이 균일하고 깨끗했으며 곳곳에 첨단 센서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고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잔사유가 섭씨 540도의 고온과 특수 제올라이트 촉매를 만납니다.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중질 탄화수소가 경질로 전환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반응기 설계 압력은 얼마입니까? 125기압입니다.
내벽은 니켈 크롬 합금강으로 4년 주기 교체입니다. 125기압. 우리의 68기압과 비교하면 거의 2배였습니다. 같은 공정인데 용기의 등급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요코하마가 폭발한 이유가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우리를 후처리 공정동으로 안내했습니다. RFCC에서 나온 중간 생성물이 수소와 탈황, 이성화, 알킬레이션 공정을 거치는 구간이었습니다. 파이프와 반응기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각 단계마다 디지털 센서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묘하게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공정이 정밀하면 냄새도 달라지는 겁니다. 공정 끝에 있는 품질 검사실에 도착했을 때 박진수 상무가 유리병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게 바로 잔사유에서 추출한 특수 항공유입니다. 빙점, 영하 61도. 저는 유리병을 받아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티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이게 아스팔트나 깔 때 쓰는 시커먼 찌꺼기에서 나왔다고요? 성분 분석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화학 성분 분석 결과가 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황 함량이 ppm 단위로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발열량과 빙점 기준이 미공군 항공유 규격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잔사유에서 이 순도가 나온다는 건 분자 단위에서 원유를 해체하고 재조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철을 녹여서 스위스 시계를 만들어낸 것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정제가 아니라 연금술 아닙니까? 박진수 상무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쓰레기로 내다 버리는 찌꺼기에서 마지막 한 분자까지 뽑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석유가 없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한 방울이 아쉬우니까 기술에 미쳐야 했고, 기술에 미치다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고도와 정제율에 올라선 겁니다. 일본은 석유가 들어오니까 대충 정제해서 쓰면 됐습니다. 설비가 낡아도 돌아가기는 하니까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방울이 절박하니까 찌꺼기까지 황금으로 바꾸는 기술을 목숨 걸고 개발한 겁니다. 일본이 과잉 투자라고 비웃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일본 측 대표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과잉 투자, 비산유국이 분수에 맞지 않는 설비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니 모든 게 뒤집혀 보였습니다. 과잉 투자라고 조롱한 바로 그 설비가 한국을 세계 정유산업의 꼭대기에 올려놓았고, 투자를 게을리한 바로 그 선택이 우리 네번탑을 화염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비웃음의 정체가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건 비판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박진수 상무가 품질 검사실 유리벽에 기대선 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 상무, 현재 이 시설의 일일 정제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울산 단지 기준 하루 89만 배럴입니다. 여수와 대산까지 합치면 국내 총 일일 처리 능력은 350만 배럴을 넘습니다. 350만 배럴.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본 전체 정제 능력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유 소비 대국을 넘어선 정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데려간 곳은 단지 외곽의 특수 공정동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촬영과 기록이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박진수 상무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 구역은 우리 회사에서도 접근 권한이 제한된 곳입니다. 심의관께서 직접 요청하셨기에 특별히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다른 공정동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규모 반응기 여러 기가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각 반응기마다 별도의 제어 콘솔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약회사의 연구실처럼 청결하고 정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처리합니다. 고체 및 액체 로켓 추진체의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로켓 추진체, 미사일 연료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유 공정의 부산물에서 미사일 추진체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세뿐입니다. 세 나라, 미국, 러시아, 한국, 일본은 없었습니다. 유럽도 없었습니다. 중국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한 겁니다. 일본의 낡은 아날로그 설비로는 고유황 원유 처리도 버거운데 미사일 연료 원료까지 뽑아낼 기술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은 더 이상 가치 있는 파트너가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정제에 미사일 연료 원료 추출까지 러시아가 레드카펫을 깐 건 호의가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기술 앞에서는 강대국의 자존심도 접히는 법이다.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울산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제탑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정제탑 수십 기가 해안선을 따라 도열해 있었고 그 사이를 잇는 파이프라인에서 하얀 수증기가 고르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제어된 풍경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요코하마의 검은 연기가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산업, 같은 공정을 시도한 두 나라의 결과. 한쪽은 불타고 한쪽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직 울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시카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나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노르웨이 북극권 해발 4200m 산악지대에서 C-17 대형 수송기가 강풍에 밀려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동체가 파손됐습니다. 탑승 인원 23명 중 16명은 착륙 직후 탈출했지만 7명이 파손된 기체 안에 갇혔습니다.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예상 최저 기온이 영하 55도였습니다. 이 온도에서 일반 항공유를 쓰면 연료 속 왁스 성분이 결정화되면서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엔진에 연료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 헬기를 띄우려면 영하 55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 특수 항공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나토가 즉각 항공유 재고를 조회했습니다. 미국산 표준 JP8의 빙점은 영하 47도. 불가. 유럽 비축분도 확인했습니다. 영하 49도급이 최대. 불가. 일본산 항공유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가 폭발한 나라의 항공유를 쓸 리 없으니까요. 이시카와가 태블릿으로 나토 긴급 통신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울산 특수빙점 항공유 긴급 요청. 빙점 영하 61도. 세계 유일 생산 가능. 세계 유일. 그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미국도 못 만들고 유럽도 못 만들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 연료를 한국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다음 소식이었습니다. 갇혀있는 7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그 안에 일본 자위대 연락장교가 있었습니다. 22살의 젊은 중이었습니다. 일본인이었습니다. 저는 명단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겁니다. 우리 청년이 저기 갇혀있는데 우리 기름으로는 구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의 항공유로는 그 온도에서 헬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연료는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모리타 대신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대신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갇힌 자위대원이 있다는 말에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일본 기름은 안 되는 거야? 빙점이 부족합니다. 우리 항공유를 넣으면 헬기가 추락합니다. 구조대원까지 잃게 됩니다. 모리타 대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요청해. 두 글자였습니다. 요청해. 하지만 그 두 글자의 무게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국 따위에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던 사람이 자국 청년의 목숨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존심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박진수 상무에게 긴급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새벽 3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박진수 상무는 첫 번째 벨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상황을 설명하자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5시간 40분 이내에 오산기지 도착시키겠습니다. 5시간 40분.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구조 작전 개시까지 1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산에서 유럽까지 공중급유기로 수송하는 시간을 합치면 빠듯했지만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시간 10분 후 오산 미군기지에 한국 정유사의 특수 수송 차량 4대가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30분 빨랐습니다. 수송 컨테이너에서 꺼낸 연료는 울산 RFCC 공정과 다단계 탈왁스 처리를 거쳐 빙점을 영하 61도까지 끌어내린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이 공중급유기에 실려 노르웨이로 날아갔고 작전 개시 3시간 전에 구조 헬기 연료 탱크에 주입됐습니다. 그날 밤 영하 53도의 산악지대 위를 한국산 항공유로 비행한 구조 헬기가 샀고 현장에 도착하여 7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구출 성공 보고가 들어온 건 도쿄 시간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 상황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시카와도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한국의 기름 한 방울이 7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우리 일본의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름으로는 자국 청년도 구하지 못한 나라. 한국의 기름이 일본 청년을 살린 나라. 기름을 떨어뜨린 것도 기름이었고 사람을 살린 것도 기름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름의 품질이, 그 기름을 만든 기술이 생사를 갈랐을 뿐입니다. 구출된 7명이 노르웨이 기지 의무실에 후송된 뒤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구조 헬기에 실려 올라온 자위대 중위가 부축을 받으며 좌석에 앉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하 50도 넘는 산악지대에서 18시간을 버틴 청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국군 연락장교가 뭔가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작은 캔이었습니다. 한국군 전투식량에 들어있는 온캔 커피를 발열팩으로 데운 것이었습니다. 중위가 두 손으로 그 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는 데만 몇 초가 걸렸습니다. 한 모금을 삼키는 순간 그 22살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캔을 두 볼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난 겁니다. 28년 관료 생활에서 일 때문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도 만들지 못하는 기름을 만든 나라가 그 기름으로 우리 청년을 살리고 그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얹어준 겁니다. 최첨단 기술과 소박한 온기가 하나의 장면 안에 겹쳐 있었습니다. 이시카와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눈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긴. 사실대로 보고해야지. 우리가 틀렸다고. 구출 작전이 성공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리타 대신에게 올릴 에너지 안보 전략 수정안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 때마다 손이 무거웠습니다. 2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서를 자기 손으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이시카와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잔을 제 책상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미 에너지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산 특수빙점 항공유의 성능 검증 데이터를 공식 공개한다고요. 발표장은 워싱턴 펜타곤 언론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화상 중계로 지켜보았는데 에너지부 차관보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온도별 연료 유동성 비교였습니다.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점도. 미국산 표준 JP8가 영하 47도에서 급격히 점도가 올라가며 결정화가 시작되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유럽산 항공유는 영하 49도에서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일본산은 화면에 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가 폭발한 나라의 데이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한국산 특수빙점 항공유의 곡선은 영하 55도를 지나서도 거의 수평을 유지하다가 영하 61도에서야 비로소 미세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곡선과는 차원이 다른 궤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물질인 것처럼요. 브리핑룸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차관보님, 이 공정을 미국 내 정제시설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까? 차관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정유시설에서는 동일 사양의 특수빙점 항공유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자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기름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 앞에서 공식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두 눈을 감았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한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었다는 걸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데이터로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주 금요일에 왔습니다. 이시카와가 아침 일찍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쁜 채로 태블릿을 내밀었는데 화면에는 프랑스 에너지부의 공식 성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였지만 고유 명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라노. 프랑스 국영해변료 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이 오라노와 사용해변료 재처리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용해변료 재처리. 에너지 자립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해변료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재처리해서 다시 쓰는 기술. 이게 완성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50년 전의 역사가 겹칩니다. 저는 에너지 관료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 한국이 프랑스와 해변료 재처리 비밀 협약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 한창이었는데 석유 한 방울 없는 처지에서 에너지를 전부 바깥에 기대야 한다는 현실이 안보적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미국이 이걸 알아채고 외교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협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서명을 철회하면서 남긴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물러섭니다. 하지만 에너지 자립의 꿈은 접지 않겠습니다. 50년 전에 꺾인 줄기가 올라온 겁니다. 핵 재처리 문이 닫히자 한국은 방향을 틀었을 뿐이었습니다. 핵이 안 되면 석유를 극한까지 다루겠다는 쪽으로요. 그래서 정유 고도화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은 겁니다. 잔사유에서 항공유를 뽑고 폐유에서 미사일 연료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꺾인 줄기가 땅속에서 방향만 바꿔 계속 뻗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줄기가 다시 지상으로 고개를 내민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높이로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고 정제 부산물에서 군사용 특수 연료를 뽑아내고 해변료까지 자체 순환시키는 나라. 석유도 없고 우라늄도 없는 나라가 기술 하나로 에너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선 겁니다. 이시카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이건 정유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에너지 순환의 전 과정을 손에 넣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리타 대신에게 최종 보고를 올린 건 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대신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모리타 대신은 창가에 서서 도쿄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며칠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신님, 에너지 안보 전략 수정안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 상단에 한 줄을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을 일본 에너지 안보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격상할 것. 모리타 대신이 돌아섰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고 눈이 좁아졌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서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의 데이터를 읽을 때는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유시설 고도화율 세계 1위, 특수빙점 항공유 생산 능력 전 세계 유일, 미사일 추진체 핵심 원료 추출 기술 보유국, 미국, 러시아, 한국 3개국, 사용해변료 재처리 기술 공동개발 파트너 프랑스 오라노, 일일 정제 처리 능력 350만 배럴, 일본 전체를 상회. 대신님, 우리가 과잉 투자라고 비웃던 바로 그 설비가 한국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투자를 게을리한 바로 그 선택이 4번 탑을 날려버렸고요. 지금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모리타 대신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도쿄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경적, 전철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그 일상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주도권이 이 순간 바뀌고 있었습니다. 모리타 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며칠 전의 분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를 불러 5일 후 박진수 상무가 도쿄 경제산업성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7층 회의실 입구에서 박진수 상무를 맞이했습니다. 울산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한 눈빛, 외교적 미소 없이 단단한 표정. 모리타 대신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상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리타 대신의 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성큼성큼 걷던 사람이 마지막 두 걸음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를 아십니까? 한국 따위에는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외교 의전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상대를 인정하는 쪽입니다. 악수를 하면서 모리타 대신이 짧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부족했습니다. 네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네 글자가 나오기까지 43년 된 정제탑이 폭발해야 했고 러시아에게 버림받아야 했고 자국 청년이 한국 기름에 의해 구출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존심이란 게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박진수 상무가 모리타 대신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하신 게 아닙니다. 멈추셨던 겁니다. 다시 걸으시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카와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하늘 너머로 요코하마 방향에서 아직도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4번 탑의 잔해에서 나오는 연기. 아버지가 만든 심장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시스템은 위대했습니다. 아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초를 놓은 건 분명히 아버지 세대의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세대가 멈춘 곳에서 한국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장인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4년마다 설비를 갈아엎고 5년마다 기술을 뒤집어 엎으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지키려 했을 때 그들은 유산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뿌리를 저는 울산에서 보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버릴 수 없었던 절박함. 석유가 없으니까 기술에 미쳐야 했고 기술에 미치다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고도화율에 올라선 겁니다. 자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나라가 그 절박함을 연료 삼아 세계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시카와가 보여줬던 자료 중에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안이라는 한국 해안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조선 사고로 원유 1만 2천 킬로리터가 바다에 쏟아졌는데 그걸 닦기 위해 전국에서 123만 명이 자발적으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보통 사람들이 맨손에 낡은 수건을 쥐고 바위에 들러붙은 시커먼 기름을 한 움큼씩 닦아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없었습니다. 바다에 기름이 쏟아졌으니까 그걸 닦아야 하니까 그래서 온 겁니다. 123만 명입니다. 기름 한 방울에 대한 그 나라의 태도가 산업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뼈에 새겨진 경외였습니다. 그 경외가 울산의 엔지니어들이 분자, 단위로 원유를 해체하는 정밀함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바위를 닦던 할머니의 손과 RFCC 반응기를 제어하는 엔지니어의 손은 같은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줄로 정의해보라면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보다 강하게 만든 유일한 나라.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한 우리와 후발주자라는 굴레를 기술로 깨부순 한국. 자원의 시대가 끝나고 기술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의 시대를 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국인 동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정유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거 알고 있느냐고.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런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가 놀라고 러시아가 레드카펫을 깔고 미국이 공식 석상에서 인정한 그 기술을 정작 그 기술을 만든 나라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는 자기가 무섭다는 걸 모르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 니시무라 케니치는 그 무서운 나라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너무 오래 걸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28년 관료가 울산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에너지판을 뒤집은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